파이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킥! 샘 레이미 감독이 2007년 스파이더맨 3 이후 15년 만에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로 돌아옵니다. 네.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인데요. 네, 한국말로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네. 5월 4일 개봉이죠. 근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샘 레이미가 맡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편보다 속편의 감독이 더 유명한 경우 드물거든요. 그러네요. 반대인 경우는 있었어도 샘 레이미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독이 속편을 맡았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9년 네. 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오즈 그레이트 앤 파워풀이잖아요. 판타지 영화죠. 네, 판타지 영화에다가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마법사란 말이에요. 물론 경우는 다르죠. 그건 오즈의 마법사의 전 단계 얘기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의 캐릭터로서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MCU의 마법의 세계를 끌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직전 영화하고도 샘 레이미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게 흥미롭고. 또 하나는 예전에 90년대 만들었던 다크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샘 레이미의. 예. 네, 그 다음에 또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슈퍼히어로 영화를 샘 레이미가 만든다는 건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오늘 코너는 감독이나 배우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계기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속편을 만든 감독이니까 이 기회에 한번 샘 레이미의 세계를 보면서 또 닥터 스트레인지를 한번 예상해 보기도 하고 또 기대해 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샘 레이미는 데뷔한 게 1981년도입니다. 일찍 데뷔했네요. 네, 그렇죠? 당시에 2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뷔가 굉장히 빨랐고요. 80년대, 90년대쯤에 일군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영화관 감독들이 대거 할리우드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샘 레이미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10대 시절부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슈퍼 8이라고 그래서 이제 슈퍼 8mm 카메라로 영화들을 만들다가 거기서 어떤 능력을 보게 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영화까지 만들게 된 그런 어떤 입지전적인 감독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샘 레이미의 세계를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작가주의적인 감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에 관해서 확고한 본인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개성 있죠. 그 많은 장르 속에서 다 일정한 이상의 어떤 그런 완성도로 작품들을 뽑아낼 수 있는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난 감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샘 레이미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감독이 피터 잭슨입니다. 피터 잭슨하고 이력이 굉장히 비슷해요. 두 사람은 일단 나이가 비슷하고요. 비슷한 80년대 시기에 데뷔를 했고요. 데뷔를 했을 때 공포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공포영화 속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영화들을 만들어서 저예산 영화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두 감독 다 다양한 장르 세계를 탐색하다시피 했고 그러다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둘 다 엄청난 큰 영화를 만들어요. 피터 잭슨은 반지의 제왕 3부작을 만들고요. 샘 레이미는 스파이더맨 3부작을 만드는데 반지의 제왕은 2001년부터 나왔고 스파이더맨은 2002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두 영화는 모두 다 두 감독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 좋아했던 일종의 팬심 같은 게 들어간 꿈의 산물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피터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반지의 제왕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고 또 이 샘 레이미는 스파이더맨을 포함한 만화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이력들 같은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샘 레이미가 만든 작품들 중에서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5개 장르를 골랐고요. 연도순으로 골라서 이 5편을 통해서 각각의 장르들마다 샘 레이미가 어떤 정도의 그 성취를 했는지를 그 영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총 5개의 장르 그리고 대표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입니다. 역시 데뷔작 안 할 수 없죠. 이블 데드입니다. 네, 아직도 샘 레이미의 고정 팬들은 이블 데드를 가장 많이 그리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취향 타는 공포 영화이고요. 일단 이블 데드는 모두 3부작입니다. 그러니까 샘 레이미는 사실은 두 영화로 대변되는 것 같아요. 이블 데드 3부작과 스파이더맨 3부작. 이렇게 대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극과 극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블 데드 시리즈는 오늘의 샘 레이미를 있게 한 작품이기도 하면서 샘 레이미의 모든 것이 다 원형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편은 모두 다 브루스 캠벨이 주연을 했는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베프죠. 이블 데드 시리즈의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이블 데드 시리즈 중에 1편이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1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편의 시작은 5명의 젊은 남녀가 그냥 숲속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소풍을 가는 겁니다. 캠핑을 가는 거예요. 되게 익숙한 설정이네요. 그렇죠. 이런 어떤 장르가 있죠. 하위 장르가. 처음에 가가지고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갔던 그 오두막집이 지하실 같은 데가 있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5명이 내려가 보니까 거기 이상한 낡은 녹음 테이프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 녹음기가 있고 그리고 또 북업 데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테이프를 트는 순간 죽은 자들을 깨어내는 악령들을 깨어내게 만드는 마법이 작용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5명을 향해서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좀비 장르 비슷하게도 보이는 그래서 악령 들린 어떤 귀신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빙의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또 친하고 했던 친구들 속에 이 악령이 들어가는 순간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토리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남는 것은 영화적인 재치, 뛰어난 스타일 감각, 황당하면서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떤 묘사들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이제 이블데드를 표현할 때 스플래터 무비란 말을 써요. B급. 네, B급 중에서 호러 무비의 하위 장르들이 많죠. 뭐 슬래셔 무비도 있고 뭐 스플래터 무비도 있는데 스플래터라는 것 자체가 피와 살이 튄다는 뜻이거든요. 말 뜻 자체가. 네.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데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때로는 웃음도 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게 더군다나 굉장히 한 3, 40만 불 정도로 만든 저예산 영화거든요. 네. 한국 영화에서는 약간 멜로 영화도 만들기가 어려운 독립 영화 정도로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네. 본인 지하실도 이용했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달리숏이나 트래킹숏이 굉장히 중요한 샘 레이미의 카메라 웍이기도 한데 트랙을 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모차에다 카메라를 담아서 민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이 목이 막 잘리고 막 이런 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피를 뿜어서 누르려면 이렇게 스포이드 같은 거 눌러가지고 피를 뿜게 해야 되죠. 튜브가 보여. 잘린 목에서. 그 다음에 뒤에 스텝들이 어른거리는 게 보여요. 스텝들이. 네. 영화에서 이제 컨티뉴이티라고 해서 장면들을 나누어 찍다 보면 각 장면에서 오대 위치가 어떤지 어디서 상처가 났는지 걸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기록을 안 해서 이쪽 장면에서는 상처가 왼쪽 뺨에 있는데 다음 장면에 상처가 오른쪽 뺨에 있어. 순간이동을. 네. 상처의 멀티버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럴 정도로 어이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 영화의 재치는 그런 어이없는 저예산의 조악한 특수효과에서도 가려지지가 않죠.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에서 보이는 샘 레이미의 특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 40년간 지속되는 특징일 테니까. 샘 레이미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카메라 웍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카메라 웍이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 웍 중에서도 이제 희생자를 향해서 다가간다던가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카메라를 예를 들면 로우 앵글 극단적인 지표면에 굉장히 위치할 정도로 카메라 아주 낮게 잡아서 불안감을 자극한다던가 이런 그 다양한 카메라 웍이 있는데 그 카메라 웍의 또 굉장히 핵심적인 샘 레이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당하는 사람이거나 맞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하는 악령의 시점으로. 네, 악령의 시점으로 혹은 범죄 영화라면 가해자의 시점으로 범인의 시점으로 혹은 슈퍼히어로 영화에 오게 되면 빌런의 시점으로 어떤 시점샷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령의 시점샷이 주는 굉장한 공포와 그것이 갖고 있는 묘한 어떤 그런 자극되는 긴장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블데드 1편 자체가 맨 마지막이 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악마의 시점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 어떤 장면으로 사실은 이블데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에 관한 아주 기괴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샘 레이미의 평생을 관통하는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전에 설명드리기도 했었던 Drag Me to Hell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예. 오늘 예전에 설명해서 일부러 뺐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입이 물어뜯는 장면이 있다거나 입에서 고양이가 나온다거나 네, 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어떤 기괴한 묘사들이 있는데 그 원형 같은 것이 사실은 이블데드에 다 있고요. 희생자라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너무 놀라거나 당하기 직전에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럴 때 입을 향해서 카메라가 급격하게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샘 레이미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그런 카메라 웍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굉장히 편집이 빠르죠. 중간에 보면 이제 괴종 시계가 6시인가요? 시간을 딱 칠 때 매번 땡땡땡 하고 칠 때마다 편집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변주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편은 사실 좀 그런 면이 좀 덜한데 2편으로 가면 코미디가 섞이기 시작하고요. 3편이 되면 사실상 완전히 액션 코미디처럼 보여요. 막 특수효과도 많이 등장하고. 네, 점점점 제작비가 커지기도 네.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샘 레이미 하면 떠오르는 공포와 유머의 접합이라는 것이 이블데드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블데드 2편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 손에 악령이 들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든 손과 자기가 싸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손을 잘라내. 왜냐하면 악령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잘라낸 다음에 잘린 팔에다가 전기톱을 붙여요.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네. 그래서 이제 한쪽 팔에는 전기톱이 있고 한쪽 팔에는 샷건이 들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너무 이상한 설정이잖아요. 근데 일정한 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슈퍼히어로 영화의 빌런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안티히어로 같은.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이 캐릭터가 발전된 게 저는 예를 들면 일종의 닥터 옥토퍼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 2편을 보시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 자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주변이 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데 벽에 걸려 있는 그 잘라낸 박제한 사슴 머리가 웃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책장이 웃어요. 주변 사무들이 다. 네, 사무들이 다 전등도 웃어요. 없고. 막 전등도 웃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스탠드가 웃고 막 이래요. 이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너무 기괴하고 무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너무 웃기기도 하는데 그 장면이 보여주는 호러와 유머의 접합이 사실상 이 샘 레이미의 세계를 특징 짓는 어떤 부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호러 영화 다음으로 도전하는 장르는 어떤 장르일까요? 서부곡입니다. 퀵 앤 데드. 네, 이블 데드 1편, 2편, 3편을 연달아 만든 게 아니고요. 1편 만든 다음에 이제 크라임 웨이브라는 또 역시 또 공포와 범죄와 유머를 접합한 작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블 데드 2를 만든 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다크맨이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90년도. 네, 최초에 어떻게 생각하면 샘 레이미가 만든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3편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5편의 영화를 만들고 나서 초기에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류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화를 만든 것이 퀵앤데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5년이죠. 이것이 이제 대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짜여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은 장르 영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맞춰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간섭을 받는군요. 간섭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이야기가 짜여져 있기도 하고 등등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이 서부국의 세계 속으로 접합을 했는데 퀵앤데드가 굉장히 훌륭한 영화는 지금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레이미가 주류의 세계로 적응시켜서 얼마나 신나게 영화를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마음껏 발휘해서 영화를 만들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석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영화는 정말 화려한 스타일이 영화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퀵앤데드는 영화광이 만든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90년대 초중반에 서부국의 짧은 부흥기 같은 게 있었어요. 당시에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작품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걸작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변종적인 어떤 서부국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흑인 건맨들이 주로 나오는 서부국도 나왔어요. 파시 같은 영화. 물론 네. 이전에도 흑인 건맨 영화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 퀵앤데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 건맨이 주인공이죠. 샤론 스톤. 샤론 스톤이 당대 이제 가장 인기 있던 시절이에요. 원초적 본능 이후죠. 원초적 본능이 나온 지가 한 2, 3년쯤 됐을 때고 막 할리우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샤론 스톤을 잡고 싶어 했을 때 서부국을 만들었던 작품 그런 작품이고요. 영화의 시작 자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여성 건맨인 샤론 스톤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영화가 시작하고 마을을 떠나면서 끝나요. 이런 서부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사실상 미국 서부 영화가 아니라 이탈리아 서부 영화에 매혹된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이탈리아 서부국이라는 것이 스파게티 웨스턴이잖아요. 네. 세르지오 레오네라는 전설적인 감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었던 예를 들면 석양의 무법자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 작품의 어떤 스타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스토리는 사실상 이 세르지오 레오네의 또 다른 걸작 작품 중에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는 작품이 있어요. 옛날 옛적 서부에서라고 하기도 하고 영화 제목 자체가 국내에서는 오래전에는 웨스턴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작품이 있는데 자기의 아버지를 사악한 악당 때문에 잃게 된 어떤 아들이거나 딸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들이죠. 찰스 브론슨인데요. 근데 그 찰스 브론슨이 아버지가 죽게 했는데 그 악당이 아들로 하여금 사실상 아버지의 죽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일부러 몰아갔단 말이에요. 똑같네요. 똑같죠. 네. 퀵앤데드를 보시게 되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녀가 사실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게 됐는데 아버지 죽는 과정에서 악당이 자기가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악당한테 복수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하고 똑같아요. 다만 주인공을 찰스 브론슨에서 샤론 스톤으로 바꾼 것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퀵앤데드의 이야기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스타일을 보면 당시에도 막 휘황찬란했죠. 지금 봐도 그럴 거예요. 샘 레이미가 굉장히 좋아하는 로우 앵글. 그래서 두 사람이 결투하기 직전에 굉장히 낮은 앵글로 양쪽을 보여준다거나 그 인서트 클로즈업 같은 것이 굉장히 많죠.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눈만 아주 빅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총을 딱 손을 올릴 때 이 총의 손 위치 같은 것을 정확하게 따서 보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인물을 음영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석양에 일부러 해서 역광이다 보면 인물이 음영으로 보이잖아요. 실루엣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편집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한다든지 무엇보다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희한했던 총알의 시점샷이 있어요.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에 보면 상대를 향해서 총을 쏘게 되는데 총알이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는 총알의 시점에서 피격되는 상대 악당을 보는 거죠. 그 당시엔 네. 그게 신선했군요. 굉장히 신선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블데드하고도 비슷한 그런 샘 레이미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상한 시점샷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퀵앤데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잘하고도 하고 싶어 했던 자기만의 스타일을 주류의 서부국 세계에 착종시켜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영화광의 영화다.
더군다나 그것을 스파게티 웨스턴을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서 만들어낸 그런 또 영화광의 영화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죠. 호러 서부극 다음은요. 네. 스릴러입니다. 심플 플랜. 굉장히 잘 만든 범죄극일 텐데요. 이게 98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당시에도 샘 레이미가 심플 플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해 보였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 요란하고 화려하고 야단스러운 어떤 그런 카메라 웍에다 빠른 편집에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아주 스멀스멀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긴장으로 승부하고 히치콕적인 세계이거든요. 그런 영화 속에서 과연 샘 레이미가 잘할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 몰입도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영화 이야기 자체가 원작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소설이기도 한데요. 샘 레이미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작이었던 퀵앤데드에서 샘 레이미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류의 세계 속에서 마음껏 해본 거잖아요. 화려한 스타일로. 근데 정반대로 자기 스타일을 최대한 죽였어요. 이 영화에도 물론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 주류 영화의 또 다른 장르인 그런 스릴러의 누아르 영화의 그 세계 속에서 처음으로 이전에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배우들의 어떤 진지한 감정 연기, 세밀한 감정 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영화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품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샘 레이미가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자기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기본 바탕을 가져가는 그러면서도 새로운 장르 속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목이 심플 플랜인데 간단한 계획이에요. 간단하지 않았죠? 네. 바로 그 점인데 제목이 간단한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역설이에요. 세 남자가 있는데 이 세 남자가 여우 사냥을 가는 거예요. 사냥을 갔는데 형제 사이, 형하고 동생이 있고 동생의 친구에서 세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 사고 잔해 속에서 수백만 달러의 돈이 담겨 있는 돈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눈먼 돈 400만 달러인가요? 이렇게 가까운 돈이 있는데 그 눈먼 돈을 발견하는 순간 이 총구석에 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근데 이 돈을 갖고 싶은데 가지면 뭔가 탈이 날 것 같잖아. 당연히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범죄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 명 중에서 리더에 해당하는 형이 제안을 하죠. 행크라는 사람이.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개월만 일단 내가 갖고 있을게. 안전한 곳에 갖고 있다가 6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지 보자. 경찰이 와서 막 찾거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발견했는데 하고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개월만을 보고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으면 똑같이 3등분해서 돈을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까지는 심플 플레이네요. 그게 아주 심플 플랜이죠.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얘기니까. 네. 근데 이런 영화가 항상 그렇듯이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비밀이 공유될 리가 없죠. 서로를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죠. 형제가 아니고 친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부인들 얘기까지 끼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작은 의심과 작은 탐욕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다가 쑥대밭이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잘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나쁜 사람의 악을 다루는 게 아니라 착해 보이는 사람, 평범한 사람의 악을 다루는데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직 악할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염세적인 거죠. 네. 착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악하지 않은 행동을 한 이유는 그렇게 유혹받을 만한 그런 순간에 봉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보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정상적이고 혼자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이성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심지어는 나머지 두 사람을 말리는 것처럼 보였던 게 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 형이 제일 많이 뭔가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제일 치밀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심플 플랜의 이야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 레이미가 자기의 그 막 화려한 개성을 많이 죽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레이미적인 특징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요. 대표적으로 그림자를 처리하는 방식. 물론 누아르 영화에서 흔히 그러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물보다 인물이 어떤 길게 늘어뜨려진 그림자에 주목을 한다던가 실내에서 주인공이 상대방하고 이제 총격전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주방에서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총을 쏘는 상대방은 음영 처리를 해서 실루엣으로 보여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싸우도록 표현하거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블데드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샘 레이미적인 특징이 어느 정도까지 영화 속에서 화려하게 퀵앤데드처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잠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성을 플러스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이런 영화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역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은 멜로네예요. 네. 심플 플랜을 샘 레이미가 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사랑을 위하여를 샘 레이미가 하는 건 더 이상했죠. 제일 안 어울리는. 이블 데드와 사랑을 위하여의 그 세계를 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영화는 이제 멜로 영화이고 스포츠 영화인데 케빈 커스너의 작품인데 사실은 이 영화는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카데미 바로 직전에 골든 레스버리 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최악의 영화들만 꼽는. 근데 이 케빈 코스트너가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 골든 레스베리 상에서 나무주연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못했다는 뜻이죠. 근데 연기 안 나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영화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뭐 최고 연기를 한 건 아니지만 영화에 잘 어울리는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케빈 코스트너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기 중에 하나가 야구 선수 역이에요. 케빈 코스트너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 선수였어요.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야구 영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을 위하여인데 네, 잘 던지더라고요. 잘 던지죠. 네. 네. 자기가 실제로 야구 선수였으니까 야구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었으니까 샘 레이미가 인간의 굉장히 어떤 멜로적인 감정, 어떤 일을 오래 하게 되면 자기가 밀려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끝에 도달한 자가 느끼는 짙은 피로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거나 자기가 여태까지 유지했지만 떠나가려는 사랑을 보았을 때 굉장히 자기가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무능력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어떤 아슬한 감정들 같은 게 있잖아. 이런 미묘한 감정들조차도 샘 레이미가 능숙하게 잘 처리를 해서 영화를 만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설정 자체가 이 영화의 거의 모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남자가 19년 동안 자기가 계속 한 팀에서만 투수 생활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 팀의 상징과 같은 팀이죠. 근데 그 팀은 그렇게 훌륭한 팀, 유명한 팀 이런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다 끝나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경기의 상대가 뉴욕 양키스예요. 에이스 팀이죠. 네, 최고의 팀이고 돈도 많은 팀이고 네. 더군다나 뉴욕 양키스는 포스트 시즌에 이미 진출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팀은 이미 탈락이 결정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설사 뉴욕 양키스를 이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더군다나 팀에서는 이 시즌을 끝으로 이 사람을 자르려고 해요. 아니 벌써 19년이나 했고 거의 은퇴 시기가 가까운 데다가 이번 시즌에서도 별 볼 일 없었고 상대는 강팀이고 더군다나 이번 경기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 상황에 마지막 경기 하러 가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한 5년간 사귀었던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사랑보다 야구를 남자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실망을 못 견디고 마침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애인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애인을 붙잡으러 가려면 공항에 가야 되는데 경기를 어떻게 해요? 애인은 멀리 외국으로 떠나려고 해. 그리고 경기는 사실상 거의 끝물에 가까운 경기를 패전에 가깝게 처리를 하러 가는 느낌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가 느끼는 좌절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심과 그 다음에 어쨌든 경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면서 경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보니까 8회까지 퍼펙트 게임이에요. 던지다 보니까 자기는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8회까지 퍼펙트 게임이고 이제 한 회만 제대로 하면 자기 경력 사상 최초로 퍼펙트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년 만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인물의 감정에 집중해서 케빈 코스트너가 침대에 앉아서 우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중반부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보면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건 이런 부분들까지 이 샘 레이미의 또 다른 이 사람은 정말 무슨 장르를 맡아도 다 잘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주었던 그런 두 편의 작품이 심플 플랜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마지막은 예상되시죠? 스파이더맨입니다. 네. 다크맨이 좀 아쉽게도. 근데 다크맨을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샘 레이미 하면 가장 유명한 건 스파이더맨이니까 이 두 개의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는 스파이더맨을 골랐고요. 스파이더맨도 3부작이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스파이더맨이 너무 유명하고 요즘은 이제 톰 홀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리부트. 네. 그 다음에 2부작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또 어메이징.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있고요. 스파이더맨이 모두 8편인데 그 8편 중에서 지금 스파이더맨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번에 나왔던 노웨이 홈도 아주 재밌잖아요. 그리고 감동적이잖아요. 네, 3스파. 네, 스파이더맨의 최고작은 저는 스파이더맨 2편으로 봅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이 샘 레이미가 만들고 그 당시에 네.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했던 스파이더맨 2편이 슈퍼히어로 영화로는 진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8편 생각해요. 중에요? 네, 제일 잘 만든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편도 좋지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샘 레이미가 무슨 슈퍼히어로 영화야. 왜냐하면 앞에 영화를 보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대작은 없었어요. 심플 플랜도 상대적으로는 작은 규모의 영화이고 사랑을 위하여도 그렇잖아요. 퀵앤데드가 규모가 좀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블록버스터는 아니거든요. 다크맨도 슈퍼히어로 치고는 저예산. 굉장히 저렴하죠. 네. 저렴한 그런 저예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 효과를 뽑아내고 그 안에서 화려하게 자기의 개인기를 구사하는 감독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들이는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을 감독할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있었죠. 어떻게 발탁됐을까요? 발탁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원래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가장 이 시리즈를 오래 만들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고 실제로 발굴하게 됐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제임스 카메론이 타이타닉 이전에,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부터 스파이더맨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심지어는 스파이더맨으로 디카프리오를 점찍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스파이더맨인 영화를 90년대 볼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대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들어간 타이타닉을 찍었죠.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표류하게 되니까 뭐 수많은 감독들하고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 핀처가 만들 뻔 하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을 찾아야 되는데 샘 레이미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필했을 때 가장 크게 어필한 것 중에 하나가 샘 레이미 집에 만화책이 2만 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파이아케의 책이 2만 권인데 네. 그 사람 만화책이 2만 권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만화 강의였고 자기가 얼마나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블록버스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샘 레이미의 어떤 영화적인 역량은 증명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샘 레이미한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고 제대로 홈런을 날린 케이스가 바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편도 지금 생각하면 별로 훌륭하지는 않긴 하지만 3편도 흥행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1, 2편은 이제 흥행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고 할리우드 흥행의 역사를 가지고 또 영화학개론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스파이더맨은 개봉 그 첫 주말 며칠 정도의 스코어만으로 1억 달러를 넘긴 최초 영화예요. 1편이. 최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마블 영화 생각하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떠오른 것은 사실은 2008년도에 아이언맨부터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전이잖아요. 몇 년 전. 그러니까 MCU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블 하면 떠오르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그 만화책 그림들이 차차차 넘어가는 것 같은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처음 시작했던 것이 또 스파이더맨 1편이거든요. 아.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스파이더맨 3편이 영화의 제작비가 3억 달러가 넘어간 최초 영화예요. 9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영화 제작비가 1억 달러만 넘어가도 이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제작비라고 했는데 불과 10년 뒤에 3억 달러를 집어넣어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영화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큰 규모에서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저게 샘 레이미지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닥터 옥토퍼스가 이 의료진들을 살해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 장면은 거의 호러 영화처럼 찍혔어요. 그 다음에 닥터 옥토퍼스의 기계 촉수의 시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이블 데드 이후로 면면이 이어져 온 샘 레이미의 특징이잖아요. 시점의 마술사네요. 그렇죠. 독특한 시점이 있다는 얘기는 세계를 다르게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네. 면에서 시점이라는 측면은 사실은 영화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이런 거대한 블록버스터 속에서도 샘 레이미의 개성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샘 레이미적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로도 가장 완성도가 높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스파이더맨 2겠죠. 2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1편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기가 권한을 가져온 부분들도 있었겠죠. 왜 스파이더맨 2를 가장 최고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액션도 최고고요. 제가 볼 때. 캐릭터, 특히 이제 빌런도 최고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주제를 다루는 어떤 방식, 이런 부분에서도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런을 생각한다면 저는 닥터 옥토퍼스가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잘 만든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닥터 옥토퍼스를 한번 생각하게 되면 문어는 다리가 8개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팔다리가 4개잖아요. 그 나머지 4개는 뭐냐? 기계 촉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개의 손발 중에서 4개는 기계고 4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이를 결합을 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빌런이 됐는데 이 둘 사이에서 가끔 부정교합이 있는 거죠. 둘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어떤 양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가끔씩 돌아오면 이 기계 촉수의 어떤 무지막지한 폭력을 제어하려고 하죠. 잘라버리려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계 촉수가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계와 인간이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된 기계와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아까 제가 부정교합이란 말을 표현을 했지만 이 양자 사이에서 갈등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원형은 제가 볼 때 이블 데드 2편과 3편에서 보는 전기톱을 팔에다 붙인 그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를 슈퍼히어로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물론 닥터 옥토퍼스는 원작에 있는 캐릭터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캐릭터가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보더라도 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액션이 2편에 등장하는 전철과 이 시계탑에서 이어지는 그 액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시계탑에서 싸우는데
그런 아찔한 시계탑 위에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스파이더맨은 떨어지면서 거미줄을 발사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양자 회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아찔한 액션들이 벌어지다가 이 수직의 액션이 수평으로 바뀌면서 스피드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질주하게 되는 그 전철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 전철에서 싸우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기차 위에서 싸우는 무슨 007 시리즈도 있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리즈에서 이 전철에서 싸우는 액션 시퀀스를 보게 되면 전철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싸워요. 전철 위에서 처음에선 싸우기 시작하다가 양쪽 다 촉수를 이용하거나 혹은 거미줄을 이용하게 되면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철 측면에서 매달려서 싸우는 장면도 있다가 그다가 전철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서 막 싸우기도 하다가 심지어는 이 달리는 전철에서 튕겨져 나가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다시 뛰어들어서 싸우기도 한다거나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전철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면서 하는 굉장히 장엄한 어떤 장면들까지 액션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닥터 옥토퍼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은 있지만 스피디하진 않죠. 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야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스파이더맨은 기본적으로 성장 영화적인 플롯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영화의 초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스파이더맨이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피터 파커인데 스파이더맨으로는 전능감을 갖고 있는데 피터 파커로는 너무 스스로가 무력감을 갖고 있어요. 어리숙하죠.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세계는 스파이더맨의 세계가 아니라 피터 파커의 세계. 왜냐면 거기 메리 제인이 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근데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녀의 어떤 발표일이 있는 어떤 극장에 가야 되는데 극장을 못 가요. 늦어가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피터 파커인데 그런 소시민적인 행복인데 자기가 해야 될 거는 또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의무란 말이에요. 이 양자 사이에서의 어떤 이 사람의 고민?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형상화했는데 이게 슈퍼히어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겪는 어떤 삶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세계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또 깊이 있게 파고든 그런 역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샘 레이미의 이 작품 세계를 진짜 압축해서 몰아서 보신 거잖아요. 네, 제일 재밌었던 이틀 거는 만에. 제일 재밌었던 건 뭐예요? 제일 인상 깊고 몰입도 있었고 재밌었던 건 네. 저는 심플 플레이. 영화 중반부에 보면은 네네. 주인공 행크가 돈을 태우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아내가 사실 그 전부터 타락하고 있었는데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지금까지 그 화목했던 일상들을 되게 불행하게 묘사하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막 웃어주고. 브리지 펀타가 네, 좀 그런 거 보면서 나도 50억을 가졌다가 네. 이걸 뺏기게 되면은 네. 지금까지 내 일상이 되게 불행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없었다면 모를까. 네. 이따가 그것이 없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그 10편 중에서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특집을 하고 샘 레이미가 훌륭하다고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즐길 수가 없었다. 이런 영화가 있었다. 네, 사실 이게 샘 레이미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서부극 킥앤데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아니 사람을 1대1 싸워서 죽였으면 네, 네, 잘 네. 묻어주게 했어야지 옷을 벗겨가지고 다 갖고 가잖아요. 그거야 뭐 설정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이제 비인간적으로 보여가지고 중간에 보면 러셀 크로우가 이제 뭐라고 할까 양쪽 지붕에서 저격수가 둘이 있잖아요. 근데 권총을 들고 이렇게 쏴요. 보지도 않고 이렇게 쏘는데 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고 툭 떨어져. 이런 거 보면 뭐야 이거 만화야 이런 생각이. 네, 샘 레이미 감독의 필모 중에서 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네, 이 5편 중에서 그래도 이블 데드와 스파이더맨을 샘 레이미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을 테니까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누가 봐도 대부분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특히 이제 심플 플랜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는 이제 굉장히 또 이런 영화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봄날에.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역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스포츠 휴먼 드라마 또 멜로 영화라고 네, 할 수 정말 있습니다. 야구에 인생이 담겨있는 그렇죠. 딱 그렇죠.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네. 평론가님 추천하신 두 편의 영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독 또는 배우 한 명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코너는 계속됩니다. 파이크 타임! 파이어!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 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이죠. 통합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 챗 하나로. 홍현민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